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준금리 요즘 말들이 많죠. 예, 그리고 부동산 단순하게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면 부동산 값이 내려간다. 예, 이자 부담이나 뭐 여러 가지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이 그냥 이게 단순한 논리는 알겠는데 왜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사면 안 되는지, 왜 아직 그 부동산 가격이 아직 바닥을 안 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주식하는 놈이 왜 부동산 얘기를 자꾸 한 번씩 하느냐, 뭐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 뭐 채권, 금, 원자재, 그리고 뭐 정치, 전쟁, 주식은 제가 옛날 영상에도 적었지만, 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 우주 삼라만상을 다 알아야 될 정도로, 그걸 다 알아도, 이게, 예측하기가 힘든 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에 반해서 부동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냥 주식이 어떤, 뭐, 최상위 어떤, 뭐, 부분이라면, 그 하위 분류를 이루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그만큼 모든, 이 세상 일은 모든 것이 주식과 관련돼 있어요. 어쨌든, 조금 이제 오늘은, 지금은 이번 영상은, 주식 어떤 특정 종목이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보다는 좀, 부동산 얘기도 하면서, 주식과 또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기준금리가 주식과 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뭐 영상을 한번 찍었지만, 이제 미국, 이제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1.75%, 0.75%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제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이제 지금 1.75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는 이제 1.75죠, 현재. 5월이 이제 마지막 이제 통화위원회 회의였고, 미국은 6월이었습니다. 한국은 6월에 이제 회의가 없죠. 이제 7월에 있습니다, 7월. 미국은 마찬가지로 7월에 똑같이 있습니다. 예, 둘 다 7월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0.5 아니면 0.75 둘 중에 하나다. 거의 이제 시장은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은 이제 0.25냐, 0.5냐, 요거 가지고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예. 근데 뭐 어떤 경우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도, 예, 제일 낮은 0.5, 미국이 0.5를 올리고 우리가 0.2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금리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예. 아니면 0.5, 우리는 0.5를 올리고 미국은 0.5를 해도 동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우리 한국이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야 이제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예, 왜냐면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자꾸 이제 이창용 이제 총재가 금리가 역전이 돼도 그렇게 외화가 뭐 급격한 외화 유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과거에 어떤 몇 가지 이제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과거에 우리가 금리가 단순히 금리만 봤을 때 이게 역전됐을 때 급격한 외화 유출이 없었다. 요것만, 이런 사실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자꾸 언론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를 못 잡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출 의존도가 우리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수입 의존도는 더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입을 해가지고, 예, 원자재를 다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인데, 수입할 때 뭘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높다는 것은 곧 수입 원가가 높아지고, 그것은 바로 우리 이제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는, 원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자 가격도 우리가 구매할 때 가격도 높아지겠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방어 차원에서도 금리가 우리 절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래 앞서갔는데 지금 추월 당했죠. 이제는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좀 쫓아가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을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물가치 뭐예요? 5.3%예요, 5.3%. 미국이 지금이 8.6% 나왔죠. 난리 났죠. 미국의 8.6%와 우리나라 5.3%를 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의 8.6%를 우리나라로 만약에 대입해서 환산하면, 예,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약 우리나라 지금 물가 상승률은 15%에서 16%에 달한답니다. 미국은 엄청난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5.3%,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미국 기준으로 치자면, 예? 지금 뭐 3분의 1격이니까 미국으로 치자면 한 3%격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국이 3%일 때 미국 중앙은행이 콧방귀 꼈냐 이거죠. 콧방귀 딱 끼면서 그냥 아직 괜찮다. 미국 경제 튼실하다. 아직은 괜찮다.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8.6%까지 간 거예요. 자기들은 뭐 전쟁이다 뭐다 핑계를 대요. 사실 이거 아니에요. 유동성.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었어요. 어마무시하게 풀었어요. 우리나라도 별반 미국보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유동성 많이 공급했어요. 예, 제로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그 사이에 풀린 돈들,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이며 뭐 기업이며 뭐며 다 그 구제하기 위해서 돈 뿌려댔던 것들, 또 불량한 또 회사채도 다 우리나라 불량한 회사채도 다 매입을 해주면서 돈을 다 이렇게 뿌려줬다고. 그런 유동성들이 지금 이제 이런 물가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높은 물가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지금 5.3%에서 지금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심하다가 지금 미국 꼬라지 나는 거예요. 아직 괜찮다. 지금 괜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괜찮을 거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괜찮을 거냐. 앞으로 우리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건데 지금 괜찮다. 아직 괜찮다. 지금 현재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지금 환율이 지금 거의 지금 1,300원대예요. 이게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해. 1,250원에서 1,300원대 요 사이를 지금 내려오잖아요. 지금 고환율이에요, 고환율.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 안 그래도 우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지금, 석유 값도 지금 엄청 높고, 비싸고, 그 비싼 데다가 또 한국 돈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달러 결제를 해줘야 돼. 석유를 들여오른데.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또 뭐야? 세금도 많아. 그 석유에 붙는 세금이 또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면 뭐 물류비가 높아지고 뭐 그러면 이제 물류비가 높아지면 유통비가 올라가고 도매 소매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기준금리라는 것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 지금 자꾸 사람들이 조금 뭐 희망회로를 자꾸 돌리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더 이상 그렇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그렇게 쉽사리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와 물가는 어쩔 수 없어요. 두 개 다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잡을 수 있는 상태는 물가 상승률이 뭐 한 3%? 예? 3%일 때 잡거나 4%일 때 지금 같은 강력한 기준금리를 올리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 한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더 상승하는 거예요. 더 가속을 붙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는 진짜 초강력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국 이제 이제 페드가 이제 0.75를 올리는 강수를 둔 겁니다. 하지만 이거 먹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먹힙니다. 정말 때려 죽이겠다는, 진짜 물가를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 거의 막 이미 막 패드가 눈 돌아가 있는 거예요. 미쳐 있는 거예요. 그 패드에 광기 어린 어떤 의지, 그 광기를 보면은 심리가 꺾일 겁니다. 근데 아직 패드가, 제가 볼 때 패드가 광기가 있냐? 없어요. 옛날 볼커 같은 그런 광기가 없습니다. 볼커 같은 광기를 국민들이 보면은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냥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준금리를, 지금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 안 올리면요, 물가 안 잡혀요. 물가는 더 빨리 도망갑니다. 어설프게 자꾸 기준금리에 쫓아가면은 물가는 더 빨리 도망가. 더 빨리 도망가니까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 차이가 더 갭이 더 일어나겠죠. 그럼 나중에 막, 그때는 0.75가 아니라 1%, 막 1%씩 올려야 돼,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볼거 때 그랬어요, 볼거 때. 미친 듯이 올리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가지고 겨우 잡았던 거예요, 물가를. 상상이 됩니까, 지금 20%라는 게?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이고, 자, 부동산 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금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린데도 지금 뭐 상승한다, 말도 안 되는 자꾸 소리를 하고, 자산은요, 우리 자산 가격이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자산이라고 했어요. 자산 가격.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금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예,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제가 옛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험 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언제든지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주식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릅니다. 확실히. 주식은 정확한 수치화 되어 있습니다. 넘버로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주식 가격, PER, PBR, ROE, 예? 매출, 정확한 넘버링에 의해 가지고 수치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과 달리 그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호가를 이렇게 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나와 같은 주식을 굉장히 많은 주식 수가 돌아다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근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죠. 우리 부동산 해봐야 한 아파트에 보통 세대수가 거의 1000세대에서 3000세대, 예, 대단지를 해봐야 1000에서 3000이에요. 집이 1000개에서 3000개예요. 그런 반면에서 주식 수는 어때요? 못해도 수천만 주에서 수억만 주까지도 있죠. 예.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부동산 다릅니다. 부동산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시세와 달리 우리 집은 고층이야. 우리 집은 방향이 이래. 우리 집은 구조가 이래. 우리 집은 학교가 가까워. 우리 집에서 바로 내려가면 편의점이나 이런 그런 인프라 상권에 다가가기가 좀 더 편해.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대면서 가격을 달리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같은 아파트라도 다른 물건들이랑 차이를 둡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가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주식의 대상승장을 겪으면서 지금 제가 특정 구간에 들어가면은 아파트 상승할 때는 이게 과대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과대 구간. 거품이에요. 실제 가치보다 더 큰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떨어질 때도 반대로, 예, 과소평가 구간이 있어요. 실제 가치보다 이제 더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제가 그래프로 굳이 그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정점을 찍고 지금 한 이쯤이에요. 이쯤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지금 부동산이 어디는 오른 데가 있고 어디는 폭락을 하고 있고 어디는 신고가를 하고 있고 이런 뉴스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 같은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언론이나 뭐 부동산 카페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죠. 왜? 주식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왜냐면 넘버링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게 체크가 됩니다. 금방금방 체크가 되고 그 현재 우리가 호가라는 것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주식에. 왜냐면 주식은 내가 지금 팔겠다 했을 때 내가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형성되어 있는 그 시세가 이미 아주 작은 호가 갭 차이로 산다 판다 그 시장 시세가 실시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해당 시세에 바로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팔 수도 있고 바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일단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특정 아파트에 3,000세대가 있다면은 이 사고자 하는 어떤 시세, 팔고자 하는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설사 우리가 거래가 한 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것이 시세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시세라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누군가는 집을 내놓은 사람들의 호가가 시세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고 실제 거래가 되는 그것이 시세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그 거래 자체라는 것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조작은 가능합니다. 우리 뭐 주가 작전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가능한데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시세,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주식으로 치자면 지금 1,000원과 990원 이 두 호가가 지금 시세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세 형성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 그게 왜냐면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주가 조작을 해도 만약에 주가를 끌어올렸다. 예? 끌어올렸다. 무슨 이유로든. 그럼 이게 1,000원이 2,000원이 된 거야. 근데 2,000원이 됐으면 반드시 밑에 산다는 호가가 1,99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 정보가 다 이 블라인드야. 보이지가 않아. 수치화 안 돼 있어.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세라는 것이. 그래서 자꾸 뭐 어디는 뭐 신고가가 터지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해요. 그건 유주택자 분들이건 무주택자 분들이건 똑같습니다. 예,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음 앞서 말씀드리자 기준금리가 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뭔가 왈가왈부 서로 진짜 뭐 아직 신고가 터져 나온다, 뭐 특정 지역은 계속 오른다, 뭐 이렇게 뭔가 상승의 여지를 둘 정도로 뭔가 뚜렷하게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의구심을 품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에서 부동산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면이냐? 자, 우리가 실거래가 우리 가격이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어떤 가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호가라는 게 있어요. 호가. 집주인들이 이 가격에 팔겠다 하고 내놓는 가격이 호가죠. 집주인들이 부르는 가격 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거래가라고 있어요. 실거래가. 이 실거래가가 그나마 신빙성이 높죠. 왜냐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제 거래를 일으켜서 등록이 되는 정부의 어떤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높다 하지만 사실 요즘에 실거래가 등록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빈번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가로 실거래가를 등록해놓고 우와 우리 가격이 10억 호가인데 야 13억에 팔렸어. 그러면 그 사이에 막 다들 막 가격을 올려. 그래서 14억에 막 거래가 체결되기도 하고 더 높은 가격, 아니면 13억에 버금가듯이 뭐 12억 8천 12억 5천에도 막 거래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13억
거래됐던 이 실거래 가격이 취소돼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개월 텀 사이에,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고 취소되기까지 이 몇 개월 사이에 이 실거래가를 신뢰하고 그 실거래가 근처 안팎에서 매수, 매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거래가도 사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런 가격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수치화로 드러나지 않지만, 매수자들의 매수 호가가 있습니다. 야, 매수 호가가 어딨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주식은 매수 호가가 딱 나오는데, 예? 이 가격에 몇만 주를 사겠다, 몇천 주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늘 실시간으로 계속 그냥 0.1초 단위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매수 호가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화로 우리가 이걸 나타낼 수 없지만 심리적이고 뭐 그런 어떤 그런 매수 호가가 있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가가 이제 안 팔리니까 내려오고, 매수 호가가 어느 정도 있으면 매수 호가도 자기가 매수 호가 근처까지 오면 조금 그 집이 좀 빨리 필요한 사람들은 뭐 적당히 깎고, 자기가 원하는 매수 호가까지 안 내려와도 사는 사람도 있죠. 마음속에 있는 이제 매수인들의 어떤 호가란 얘기예요. 굉장히 뜬구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동산들은 불확실 호가도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고, 실거래가도 믿음이 안 가고, 매수 호가도 이것도 마음속의 호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의 환경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하락 아니다, 뭐 조정이다, 잠시 조금 내렸다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부정확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주식시장 이거 지금 폭락 중이라는데 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왜냐면 정확하게 지금 코스피가 정점 3,000 2,300에서 지금 2,300, 400까지 떨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떠들든지 간에 이 팩트를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냥 기준금리는 언제까지 오른다? 물가 잡힐 때까지 올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든, 이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올리든, 미국 따라 올리든, 우리나라 기준금리 따라 올라갈 수밖에. 그럼 언제 꺾이냐? 지금 언제 꺾이는지가 여러분들이 더 궁금할 거예요. 언제 꺾이냐면은,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면 이거 부동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 말하기가 주식보다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 지금 호가가 10억이에요. 호가가 10억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 호가가 10억이고, 실거래가가 이전 최고가 한 3억. 최근 실거래가 가격이 11억? 이렇게 합시다. 예. 예. 이미 이제 이전 최고 가격은 찍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건 어느 아파트나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죠. 예. 이 호가나 실거래가나 아까 이제 매수자의 어떤 마음속 호가,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어디쯤 있나. 예. 물론 지금 호가가 10억인데 이 매물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억. 왜냐면 자기 혼자 여러 가지 내피셜을 돌립니다. 야, 이전에 최고가 13억에 거래되는데, 야, 9억 정도면은 약 거의 한 30%가 다운된 금액인데,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 야, 10억에도 안 팔리는데, 야, 더 떨어질 것 같아. 지금 9억에 사는 거는 그냥 해달라면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사기 싫어. 지금 기준에 한 8억 9천 해주면 8억 5천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금매니까 내가 지금 가격 기준에는 그래도 금매 가격에 들어가니까 8억 5천에 살래.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실거래인데 이제 이전 최고나 최근 가격을 보지 않고 자, 과거를 봅니다. 과거. 언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9년도 말부터 20년도 중간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하면 지금 호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 곳에 19년도 말에서 20년도 중반쯤에 이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실거래 건수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때 가격대를 보면 보통은 5억, 뭐 4억, 4억, 6억, 뭐 요 사이입니다. 4억에서 6억. 지금 만약 호가가 10억인 곳은 보통 이쯤에서 거래한 사람들은 뭐 5, 6억 정도 돼요. 예, 5, 6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5, 6억이다. 예, 5, 6억이다 하면은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5억을 빌렸을까요? 6억을 빌렸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소득마다 다르겠지만 한 3, 4억 정도 빌렸을 거예요. 3, 4억.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기준금리를 이 3, 4억이라는 대출에 맞춰야 됩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지금 호가가 우리가 10억이고 이전에 13억이었고 최근에 11억이니까 사람들이 한 6, 7억 대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금리가 오르는데도 어느 정도 부동산이 받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 4억, 그러니까 이 아파트 때, 이때 샀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이 이 가격에 산 사람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 그마저도 그 실거래에 올라온 그 가격마저도 손에 꼽을 정도고, 그마저도 취소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빚이 다 이럴 것이다. 못해도 5억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우리가 시중금리, 그러니까 은행금리를 이렇게 5억에 대입을 하면 안 된다. 3, 4억 기준에 우리가 시중은행 금리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봤을 때 3, 4억에 우리가 금리를 시중금리를 4% 했을 때 5% 했을 때 6% 했을 때 우리가 매월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다가 버티고 있어. 지금 뭐 내리는 건지 올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애매하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확실히 이게 딱 부러뜨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기준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19년도 말부터 20년도 중반까지 이때 매입한 사람들. 그게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그 해당 지역에서 이 시기에 샀던 사람들의 그 가격이 있을 거고, 그 가격, 실거래 그 가격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 대출 규모가 있다는 얘기죠. 대출 규모가. 그것을 우리가 현재 시중금리가 뭐 4%대다, 뭐 5%대다, 6%대다 하면 더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원리금 상환이 되는 거죠. 원리금 상환이. 이 원리금 금액이 나옵니다. 이 원리금 금액이 도대체 금리가 몇 프로가 이 시중은행 금리가 몇 프로가 돼야지 이때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뭐 버텨서 될 게 아닌 그런 수준이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답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게 계속 4%, 5% 지금 한 5%는 아직 시중금리 은행 그 변동금리가 아직 그 5% 아직 5%대도 아닐 거예요, 아직. 뭐 7%니 많이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고정금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지금 5%대 갚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곧 5%가 될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이제 기준금리가 올랐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지금 0.25를 올릴지 0.5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5% 시대는 이제 뭐 가까워졌어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이에요. 이제 5%대. 한 5%대 하면은 이때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원리금이 얼마냐. 그리고 6%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냐. 7%대가 되면은 얼마냐. 8%대가 되면은 얼마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때 대출 받았던, 지금 집 살려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진짜 많은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빌려서 지금 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 계속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압박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출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어떻게든, 대리운전을 뛰든,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 5% 되고, 6% 되고, 7% 되고, 8% 되고, 계속 올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부러집니다. 자, 다시 우리가 물가를 돌아옵니다. 자꾸 이제 여기가 물가 갔다가 무슨 부동산 갔다가 기준금리 갔다가 아파트 왔다가 주식 얘기했다가 정신없죠. 자, 다시 물가로 옵니다. 자, 아까 제가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물가가 잡히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지금 부동산을 이제 구매할 때 대출을 일으킨 사람 말고,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가게 운영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사는 못하게 해놓고, 돈은 다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제 빚을 내서 그거를 메꿔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출 받은 사람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우리가 다 흥했던 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흥했던 기업이 있고 힘들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정부에서 전부 다 산소호흡기 딱 갖다 대갖고 일단 숨쉬게 해줬는데, 그 지금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거나 지금 아니면 그 산소통에 있던 산소들이 지금 다 이제 끝나가고 새로운 산소통으로 안 갈아주고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정부도 지금 빚쟁이거든. 그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너무 광범위하니까 또. 광범위하다만 그만큼 돈이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기업, 가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갈 거 없이 다 지금 빚쟁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대출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건 버텨서 될 게 아니다. 이제는 놔야 된다. 그게 스스로 놓든,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스스로 놓든 강제로, 그러니까 압류를 당한다든지 쫓겨난다든지 어쨌든 강제로 그걸 놓게 되든 부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러지게 되면은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자, 제가 금리 말씀드렸고, 주식이 있고, 자, 부동산도 있고, 정치적으로 뭐라고 하죠? 한 개 기업이라고 할게요. 한 개 기업, 가게, 소상공인. 주식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부동산 움직일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왜? 얘들은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 금리를 올려. 뭐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 근데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도 물가가 안 잡혀. 물가가 안 잡혀요. 금리를 계속 올려. 언제까지? 아까 언제까지 올린다 했어요? 물가가 잡힐 때까지 올린다 했죠. 물가가 잡히려면 이 한 개 기업, 가게, 이 소상공인, 이 사람들은 한 개 기업이다, 한 개 가게다, 한 개 소상공인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벌이로 이자 감당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얘들이 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얘들이 탁 부러집니다. 이게 탁 부러져요. 그게 자의든 강제든 간에 부러집니다. 이것이 부러지면은 부동산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 게 확 이렇게 부러집니다. 여기로 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에도 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뭐다? 부동산하고 다르게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선반영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미 그냥 부러질 거라는 게 확정이다 이거예요. 주식은 지금 3,300에서 지금 2,300~400까지 떨어졌죠. 2,300~4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만큼 지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러질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기준에? 현재 금리 기준. 현재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를 볼 때 미래에 이만큼 부러진다 이거예요. 이만큼 부러진다는 것을 미리 주식은 선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도 그 특정 이 주식이 예측하는 그 선반영된 시기,
우리 보통 선반영을 보통 6개월 봅니다. 6개월. 6개월에서 뭐 길게 볼 때는 한 1년 정도를 선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6개월을 본다 하면은 6개월 뒤에 부동산이 부러질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주식은 제도 안에, 시스템 안에 정확한 넘버링으로 수많은 시장 참여자가 한 주식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무역 수치, 뭐 매출,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다 그게 돼 있고, 경제학적으로도 뭐 여러 기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향후 6개월 어떤 경제를 우리가 시장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이 있고, 예, 검증된 기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선반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정확하지가 않아.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기면 귀걸이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동산도 결국에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세는 또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부러진다 했잖아요. 그 부러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업이 망하고, 가게가 망하고, 소상공인가 망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됐지만, 제일 우리 사회에서, 우리 경제 고리에서 제일 약한 고리예요. 이 제일 약한 고리들이 끊어집니다. 부도가 안 하고, 폐업을 하고, 뭐, 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파산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든지. 절대, 부동산은 안 그래. 부동산 절대 안 그래. 여러분들, 우리 코스피가 막 3천 넘어가고 막 이럴 때, 이게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야, 이거 코스피, 2,300까지 떨어진다. 2,400까지 떨어진다. 2,500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그렇게,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부동산도. 야, 지금 10억 하는 아파트, 5억 된다. 5억까지 떨어진다. 6억까지 떨어진다. 무슨, 누가 5억에 파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부동산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버티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버티면 오른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경제라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말은 순간적이지만, 뭐 짧게 뭐 1년, 길게 2년,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와서 꼬꾸라지더라도 어쨌든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도 가정도 보면은 엄마 아빠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돈을 벌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벌어오는 돈에 비해서 더 많은 지출을 보통 가정에서 안 하잖아요. 저축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벌어오는 돈에서 뭐 먹을 거 먹고, 뭐 생활비 나가고, 애들 학비 나가고, 뭐 내 용돈, 뭐 누구 용돈, 뭐 필요한 또 뭐 그런 것들, 인터넷 이런 거 다 나간 다음에 그 남은 돈 가지고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 수입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입보다 더 적은 지출을 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에는 자산이 쌓이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뭐 금리가 오른다든지, 이자가 많아진다든지, 급여가 원래 나올 보너스가 안 나와, 보너스가 줄었다든지, 예? 무슨 갑작스러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그 짧은 시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근데 이게 많이 너무 무리했다. 지출이 수입을 훨씬 넘어버려. 그러면 파산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국가도 부도라는 게 있지만, 예, 어떻게든 다시 살리잖아요. 부도 났다 해가지고 누가 이 국가를 사는 게 아니잖아. 예, 회사처럼.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동산을 아무리 지금 힘들고 내가 금리가 많이 오르고 해도
내가 어떻게든 버티기만 버티면 그게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아파트 값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훨씬 더 오를 것이라는 그거에 대한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팔고 내가 원하든 아니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은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아니면 팔게 강제로 매도 당하든지 집이 두 채, 세 채인 사람들은 자기 살집 한 채 빼놓고 팔아도 되죠. 근데 집이 한 채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한 채를 팔 수가 없어. 웬만해서는 지금 웬만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팔 수가 없어. 지금 떨어지는 거 눈에 보여도 어쩔 수가 없어. 팔고 갈 데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계속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물가 잡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물가가 8.6%죠.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만약에 기준금리가 9%나 10%다 잡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1.75%를 한 방에 이래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튼실한 가계 소상공인 기업들도 부도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지금 여기서 9% 올리면 거의 10배를 한 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올리는 속도가 중요해요.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8% 올리고 10%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느리게 0.25씩 올리고 0.5씩 올리가지고는 이거 어느 세월에까지 올리겠습니까? 초반에 0.75 올리고 1% 올리고 이런 충격요법을 쓰면은 물가가 역시 주춤한다고 봅니다. 제가 앞전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올라가다가 주춤하면서 내려와요. 조금 내려와. 조금 내려왔는데도 더 강력하게 해.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꺾는 거예요. 꺾으면 얘들이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 금리가 7.5%에서 이제 계속 오르겠죠. 그리고 지금 8.6%죠. 이게 정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물가가 서서히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르고 계속 내리고 하다가 여기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번에 지금 공개 이제 미 정부 회의했던 미 연방 그리고 거기서 회의했던 그 자료에 보면 4에서 7%를 얘기합니다.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가 4에서 7%는 돼야지 물가가 잡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 기준금리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 기준금리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못 잡습니다. 이 금리 가지고도 못 잡아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물가라는 것은 심리.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도를 굉장히 너무 미친 듯이 빠른 속도가 아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속도감.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물가가 봤을 때, 내가 지금 점점 따라잡힌다는 위협이 들 만큼의 속도로는 금리를 올려야지 물가가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겁을 먹고. 그래야지 이런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적정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천천히 가잖아요. 그럼 물가는 이게 아니라 오른듯이 아니면 그냥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천천히 올리고 그럼 어디서 만나겠어요? 정말 높은 데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높은 데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10% 이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초반에 급격하게 올려야 얘들을 위축되게 만들어 얘들이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어 사람들 심리가 꺾이면서 그래야 4% 7%대 안에서 이만큼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힐 것이다. 물가 잡힌다는 것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준금리 4%에서 7% 된다는 말은 물가 상승률이 적어도 3.8%에서 6.7, 8%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다. 바꿔서
미국 기준금리가 4에서 7%다 하면 우리나라 금리 얼마나 될 것 같아 이쯤 되면. 뭐 진짜 우리가 똑같이 유지 못하고 더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 한다고 봤을 때 보수적으로 찾아봐도 우리나라는 못해도 한 3.5%에서 뭐 6.5%이 정도는 쫓아가야 될 거예요. 아마 미국 금리가 이러면 못해도 쫓아가야 되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 3.5%, 6.5%면 우리 시중금리는 얼마나 될 거냐? 지금 1.75인데 거의 한 변동금리 한 5% 정도, 5%보다 작은 사람도 있고 5%보다 좀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5% 안팎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75가 3.5 됐다. 그러면 1.75가 더 오른 거잖아요. 한번 단순하게 더하기 하면은 6.75가 돼요. 근데 6.75냐? 아니죠. 시중금리는 더 올라요. 기준금리 오는 폭보다 더 오릅니다. 제가 볼 때는 6.25부터 한 6.5 정도 될 거예요. 변동금리 기준에. 높죠? 이 정도만 돼도 부러지지나,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 부러질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7%대는 가야지, 7%대, 7, 8%대는 가야지 진짜 부러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왜? 대출 금액이 집중적으로 거래됐던 그 당시의 대출 어떤 규모, 개개인의 대출 규모를 봤을 때 7, 8%까지는 올라가야지 원리금 상환에 굉장히 부담을 넘어서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 같다. 그럼 우리가 6.25, 6.5에서 7, 8% 한다 하면은 작게는 0.75, 많게는 작게는 0.5, 0.5부터 많게는 1.75까지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1.75 여기다가 1.75 해봐야 5.25%예요. 그러니까 3.5에서 6.5 사이 5. 몇 프로, 5.5%? 이 정도 되면은 시중금리가 8% 가는 거예요. 8% 되면 이거는 뭐, 와, 8% 생각만 해도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1.75가 8% 되는 게 아니잖아. 1.75가 뭐 2.2% 되고 2.5% 되고 2.75%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8%가 되는 거예요. 8%가 아니라 이제 기준금리 기준이니까 뭐 5%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어쨌든 내가 하루하루 오늘 내일 아니면 이번 달 다음 달 티가 안 나. 매달 차이는 티가 안 나는데 그 매달 차이가 쌓이고 1년 뒤, 그러니까 1년 전의 가격, 내가 매도하려고 할 때 1년 전의 가격, 2년 전의 가격이랑 비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10억인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막 7억대 가 있고 7억대도 안 팔려. 내고 해줘야 6억대 해줘야 팔리고 이게 또 어느 정도 6억대 매물이 쌓이다 보면 또 5억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부동산은 굉장히 느립니다. 주식하고 달리. 왜냐면 부동산 자체가 우리의 삶이죠.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장 또 우리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 하루 벌이가, 내 한 달 벌이가, 우리 가족의 한 달 벌이가 뭐 700만원, 800만원인데, 예? 부부 합산해갖고 7, 800만원인데, 원리금 상환만 나가면 다행이에요. 우리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줄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갖 보험료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애들 학원비 또 요즘 또 물가가 엄청 비싸죠. 예? 기름값, 인터넷, 휴대폰, 할부, 온갖 또 할부금들, 먹는 거, 예? 그리고 뭐 아파트 관리비, 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7, 800인데 한 달에 나가는 게 뭐 1000만원이다. 1000만, 1100이 나간다. 못 버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미리 조금 저축해 놓은 돈을 어떻게든 매가 나가고 쓰던 거 줄이고 학원 좀 줄이고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예? 급기야 진짜 막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그 보험까지도 다 해지해버려요. 정말 그냥 진짜 먹는 거, 전기,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게 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동안 예? 그리고 뭐 대출금 원리금 상환 이렇게 뭐 휴대폰비 뭐 이런 거 필수적으로 나가는 것들 요것만 딱 하고 나머지 뭐 보험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보험료 같은 거 그럼 다 없애요. 다 해지시켜버려요. 다 해지시키고
그 아파트 하나 지키겠다고. 근데 참 세상은 가혹합니다. 왜? 그 버티는 네가 버틴다는 것은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부러져야지. 너희들이 부러져야 물가가 잡힌다는 겁니다. 부러지지 않으면 물가가 안 잡혀요. 그냥 당신들이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이 부러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당신들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약한 고리, 우리나라 경제의 약한 고리인 여러 대출을 많이, 특히 연끌, 비투 이런 분들 혹은 연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하신 분들, 적정에서 조금 더 무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부러져야 된다 이거죠. 그분들이 부러져야지 소비 위축이 오고, 소비 쪽에서 위축이 오다 보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소비가 확 꺾이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물가가 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우리 경제 사이클이다. 그것이 또 그 경기 침체가 몇 년이 가고 다시 그게 경기 침체하기 전에 어떤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기까지 또 5년 10년 가는 거고, 그렇게 세월 보내다 보면 다시 내가 그렇게 보험 해지하고 먹을까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애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이렇게 해가면서 아둥바둥 그 지켰던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10년에서 한 20년 걸린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다가 소리를 치고 우리 힘들어 죽겠다, 물가 올라서 죽겠다, 대출 기준금리 많이 올리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래 아무리 블라블라 우리가 얘기를 해도 경제라는 것은, 금융이라는 것은 마치 거미줄처럼 전 세계가 묶여 있어요. 서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를 하려고 온갖 정책을 냈어도 뿌려대는 유동성에는 이건 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비트코인이든 막 다 오르는 거잖아. 주디를 막 틀어 막아놔도 이건 오는 어쩔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한 나라의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혼자 어찌어찌 한다 해가지고 더 우리나라 막 힘들어지고 더 모든 국민들이 다 해고 국가가 아예 국가 자체가 막 파산되지, 역주행하는 거죠. 세계 경제에 반해갖고 역주행하면은 우리나라만 작살나는 거지. 편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금리, 물가, 원자재, 식료품 이런 것들이 우리 또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철밥통이다.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 빚을 줄여야죠. 내가 이 부동산 내가 계속 현재 살고 계신 부동산 가져가겠다면 빚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빚을 최대한 줄이고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버티고 있겠다 하면 나 떨어지는 거 상관없다. 나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어. 내가 이거 8억에 샀는데 이게 6억 되든 5억이 되든 4억이 되든 상관없어. 지금 호가가 이게 원래 12억까지 갔었는데 8억에 샀는데 12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호가가 9억 10억이야. 좀 불안하긴 한데 나 그래도 버틸 거야. 이게 7억이 돼도 6억이 돼도 버틸 거야. 가면 방어 모드 딱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빚 줄이고 지출 줄이고 미래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어떠한 일이 와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대비, 그걸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월급쟁이들 다 뻔하잖아요. 월급 수입 뻔하고 그 들어오는 뻔한 수입을 타다다다닥 쪼개가지고 이 돈은 어디, 이 돈은 어디, 이 돈은 이 정해져 있어요.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자식을 피폐하게 만들어야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돈의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내 현재 삶을 유지시키면서 여유를 만들기는 월급쟁이들은 힘듭니다.
어쨌든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 집이 두 채, 세 채다. 과감하게 파셔야 돼요, 지금. 파실 수 있는 가격에 빨리 파셔야 돼요. 지금 호가가 지금 10억인데, 야, 내가 지금 9억 5천에 내놨는데 이 정도면 금리 아니냐. 뭐 9억 3천에 내놨는데 이 정도면 금리 아니냐.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은 아예 안 팔려요. 이렇게 하면 안 팔립니다. 과감하게 막 8억 9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팔려요. 근데 이게 한 1년 2년 뒤면 이 가격이 잘 팔았다 생각이 됩니다. 1년 2년 뒤에는 아마 호가가 뭐 8억 금매 나오려면은 뭐 못해도 뭐 7억 초반 7억 초반은 돼야지 팔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가 내려가는 속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매도가를 금매가를 낮춰봐야 못 팝니다. 이거는 호가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딱 때려야 이게 금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팔았는데 갑자기 다시 오르면 어쩌지? 이런 생각,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진짜 안타깝지만 경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 무슨 작전주처럼 있잖아요. 막 하루에도 막 한가 쳐박았다가 다시 막 플러스 30% 갔다 이런 게 되는 게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대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유동성 장세에서 무슨 억지책을 써도 올랐듯이 지금 유동성을 흡수하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불가피하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주식은 뭐 선반영했기 때문에 미리 처박는 거예요. 미리 얘들은 미리 지금 현재 시점에 이미 선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제가 지금 이때부터 점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3,200, 300에서 지금 2,300, 2,400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미 이제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모하나 분할 장기 매수해 나가면 나쁘지 않다 이거죠. 똑같아요. 나중에도 부동산도 나중에 뭐 10억짜리가 나중에 뭐 6억이 됐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정말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해당 아파트가 난 이 아파트 지금 꼭 들어가야 돼. 뭐 회사 문제라든지 뭐 학교 문제라든지 뭐 여러 문제로 이 아파트 꼭 들어가야 돼 하는 사람들은 뭐 더 떨어지더라도 왜 9억 8억에 사가지고 떨어지는 거 하고 6억 5억 6억에 사가지고 여기서 더 떨어지는 폭은 왜냐면 이 떨어지는 폭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 처음에는 1억씩 뚝뚝 떨어지다가 5천만씩 떨어지다가 3천만씩 떨어지다가 여기서 떨어지봐야 이제 2천, 3천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근데 2천 지금 뭐 4, 500이다 하면 여기서 떨어지는 속도처럼 뭐 퍽퍽 뭐 200, 300 이렇게 안 떨어져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떨어지는 게 점점 이제 차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주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려면요. 이 경제 전반에 걸친 우리 세상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기후변화 뭐 온갖 때만 거에다가 깊이 있게 알면 더 좋고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경제가 이렇게 되고 중국에서 막 세계 공장 중국에서 공장을 미친듯이 돌리고 막 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가 되고 공기가 더럽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옛날에 공기청정기 이런 게 이제 그때 막 매출이 폭발했어요. 우리 막 그때 미세먼지니 뭐니 이랬을 때 공기청정기가 막 폭발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 오늘 뭐 좀 두서없이 뭐 기준금리부터 해서 부동산, 또 뭐 물가, 또 뭐 한계 기업 가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오늘의 얘기는 큰 어떤 흐름, 이 거시적 경제의 큰 흐름, 우리 뭐 지금 뭐 경제 전문가들 뭐 나와서 나불나불 되지만 나불나불 되지만 다 틀리잖아. 말할 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절대 주식시장에
뭐 망합니다. 파세요. 절대 팔아란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냥 관망해라 하든지 아직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뭐 요 정도만 얘기하지 매수하지 마라. 아니면 홀딩해라. 관망해라. 뭐 요 정도만 얘기하지 파세요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왜?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 시장을 떠나면 자기들 개미들이 돈을 잃고 말고 얘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이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면 안 돼. 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어떤 이 시장을 떠나버리면 자기들의 뭔가 수입이 직결되고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단 그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다 알아요. 시간 흐르면 다 온다는 거 알아요. 왜 그들은 코스피가 3200에서 하물며 한 2600, 700까지 떨어진다 이거를 왜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냐. 적극적으로 2000 뭐 3, 400까지 떨어지는 건 몰라도 적어도 2600, 500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왜 수십 년을 뭐 했고 뭐 했는데 왜 이거를 미리 예측해 주지 않아서 나의 손실 혹은 나의 수익이 줄어들게 만들었냐 이거죠. 이제 와서 나불나불 거리는 처음에는 3200에서 떨어질 때 전문가들이 3200 조금 떨어져요. 아닙니다. 뭐 오릅니다. 뭐 금리가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많이 안 올리고요. 안 올릴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 사이에는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리고 있어요. 뭐 어제 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이것이 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인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제 뭐 기대를 깨고 오늘 다시 반락하면서 급락세를 보이면서 뭐 코스피가 어쩌고 뭐 다우지수가 어쩌고 계속 내리는 거야. 단 한 번도 팔아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사이에. 예? 2500까지 떨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팔아라 얘기 안 하고 2500일 때도 팔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2400 깨지고 더 떨어지는 거예요. 2300 되고 절대 이 사람들은 팔아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3200일 때 왜 얘기 안 해줬냐 팔아라고. 3100일 때 왜 팔아라고 얘기 안 해줬냐. 왜 2900일 때 팔아라고 얘기 안 해줬냐. 2800일 때 왜 팔아라고 얘기 안 해줬냐. 너희 전문가라며. 너 주식 전문가고 너희 펀드 전문가고 채권 전문가고 다 전문가들인데 왜 이걸 얘기를 안 해. 결국에는 그들도 모른다는 거야. 자기 과감한 행동, 나의 분석과 그에 따른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언제나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때 코로나 터지고 주식이 막 올랐어. 그럼 우리가 여기 정점이 3200, 300이다. 저는 사실은 언제 팔았냐면 이쪽에 여기서 팔았어요. 3100, 뭐 200, 요쪽 어깨에서 팔았어요. 이쪽 어깨 말고 이쪽 어깨에서 팔았어요. 시간이 많이 깨어 흘렀어. 그럼 이다음부터 다 정리하고 나서는 뭐 했냐? 단타놀이 하는 거야. 그냥 심심하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단타놀이나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내 예측을 뚫고 솔직히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저도 한 2500에서 2600 정도를 예측했는데 또 보기 좋게 뚫어버렸죠. 2400까 2300자도 보였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분위기상. 하지만 뭐다? 분할 장기 매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전부터 분할 장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 이때 어떤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거는 뭐 3배, 어떤 거는 7배, 어떤 거는 뭐 9배, 어떤 거는 7배. 이거 못 버텨냅니다. 쉽지 않아요. 버텨내는 거. 오르는 거 버텨내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팔 때도 명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확신 없이 왜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 어떤 종목이 7배가 올랐어. 7배에서 내 원가에 대비해서 7배가 올랐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오르면 뭐 10%, 20%만 올라도 이게 8배가 되거든요. 원가 대비해서. 왜냐면 이미 7배가 오른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7배에 오른 거에 뭐 10%, 15%만 올라도 이게 원가 대비 8배가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의 판단이 나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판 것보다 좀 더 정점을 찍었지만 이런 건 미련 없는 거예요. 추격 매수. 내가 딱 팔고 나서 추격, 더 3,300, 3,500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추격 매수 안 합니다. 딱 팔면 딱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분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 사이에 막 단타놀이나 하고, 그냥 샀다가 금방 팔고, 막 이렇게 분할 장기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노는 거예요. 번 돈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놀다 보면은 이만큼 떨어지니까 나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나는 3,100, 200에 정리했는데, 또 기회가 온 거예요. 2,500에. 이때부터 또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아직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또 내가 이 사이에 정리해놨던 좋은 종목들, 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정리해놨다가 또 기업에 또 매수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동산 언제 팔았냐면 20년도 말.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은 20년도 말 21년도 초가 정점이었어요. 정점. 아직도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 여러 아파트들 중에서 그 한 아파트는 최고 정점에 찍었어요. 아직도 그 정점에 비하면 지금 어마무지하게 떨어졌어요. 그 아파트는. 제가 제가 만약에 정점에 27억에 팔았다. 예? 27억에 팔았다. 지금 엄청 싸요, 지금. 정점. 완전 최고점. 최고 가격. 그래도 쉽사리, 23억, 25, 요걸 안 깼었는데, 지금 20억도 깨졌어요. 20억도 깨지고, 지금 18억에서 19억 몇천, 이렇게 지금 호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벌써 돈이 얼마 떨어졌어요, 지금? 8억, 9억을 벌써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제가 27억에 제가 최고 실거래가로는 27억에 팔았지만, 호가는 30억 가까이 갔습니다. 30억 안팎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호가는. 근데 이 가격이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못 팔고, 이 가격에도 못 팔고, 지금 18억, 19억, 이 가격에도 안 팔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던지려면 최소 15억에서 16억은 던져야지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관리비가 좀 비싸요. 좀 고급 아파트라서 관리비가 좀 비싸. 부담되잖아요. 지금 이게 물가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없어요. 이런 비싼 아파트. 15억, 16억에 제가 지금 다시 산다고 해도, 살 것도 아니지만, 15억, 16억에 다시 산다 해도 얼마 벌써 금액이 차이 납니까? 나는 같은 아파트를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이 됐고, 돈은 벌써 11억, 10억 넘게 제가, 예? 세금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해도 한 10억은 제 손에 쥐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그대로 가지기. 근데 지금 저는 15억, 16억에도 안 사요. 저는 이거 분명히 18억, 지금 18억, 19억이죠. 제가 이걸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한 11억, 12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근거는 있습니다. 이 11억, 12억을 기다리고 있는 이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분위기 보고 이 가격이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계속 길어지네요. 여러분들 주식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거지만 제가 한 번씩 거시적 경제, 부동산, 금리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다른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때보다 좀 영상 조회수가 별로 안 올라갑니다. 이해는 해요. 당연히 저는 듣보잡이니까. 듣보잡이, 네가 뭘 한다고 지금, 교수고, 연구원이고, 예?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나불나불해도 다 틀리는데, 네가 뭘 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의견을 듣고 제가 저만의 분석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냥 이 의견, 저 의견 들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내하고 다른 의견을 정반대되는, 나는 아파트가 더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금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도 결국에는 잠시 주춤했다가 금리 따라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논리가 있을 수 있죠. 요즘 많이 논리 펼치시는 분들이 물가가 건축비가 많이 올라간다,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제 계속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오늘 영상이 조금 두서없이 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든지 금리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물가든 원자재든 환율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은 다 연결되어 있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낱 한 정부가 어떤 세금을 어떻게 조정하고 금리를 어떻게 조정한다 해가지고 이 큰 대세, 이 지구상이 이 지구들이, 이 지구의 국가들이 움직이는 이 큰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펼치고 포트폴리오를 하고 현금 보유를 하고 뭐 빚을 줄이고 여러 가지 방어 기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부분에 걸쳐서 특히 우리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없던 분들은 더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거기다 물가가 지금 또 미친 듯이 오르고 안으로 치고 밖으로 치고 지금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슬기롭게 우리가 빠져나가요. 결코 이게 짧을지 길지 알 수가 없고 짧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마저도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길다고 하는 기간도 누군가에게는 또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슬기롭게 대처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산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거를 다 버텨내고 다시 본전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특히 부동산은 주식도 우리 과거에 우리 침체기를 보면 짧게는 한 1년 또 길게 볼 때는 2, 3년이지만 예? 그건 어디까지나 침체기였고 주식도 다시 뭔가 원상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한 5년에서 10년은 걸려요. 부동산은 진짜 못해도 10년, 15년, 20년 걸립니다. 과연 그때 본전을 찾았을 때 과연 그게 본전일까요? 내가 아파트 8억에 샀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4억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게 8억까지 올라오기까지 20년 걸렸는데 그게 8억이 됐다 한들 그게 과연 본전일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계속 뭐 말이 길어집니다. 영상도 길어지고 아무튼 요런 전반적인 우리가 이 경제 상황을 좀 파악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식도 개별 종목도 분석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오늘 이 영상을 찍었고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개별 종목 관련 영상도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많은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